사랑하는 태우에게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화랑에서 내 능력에 만족한다는 소식 테르스테이시에게 전해 들었어. 내 편지를 보니 너도 예술에 열정을 가지게 된 모양이구나. 아주 좋은 일이다, 아우야. 네가 밀레, 자크, 슈라이어, 랑비네, 프란스 할스 같은 화가들을 좋아한다니 기쁘구나. 마오베 형님 말 맞다나. 바로 그거야. 그래, 밀레의 만종. 바로 그거야. 풍부하고도 시적이지. 너와 예술을 논하는 게 정말 좋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간간히 편지로라도 자주 이야기를 이어가자. 아름다운 작품들을 최대한 많이 보고 느껴라. 사람들 대부분은 아름다움을 볼 줄도 모르거든. 항상 여기저기 거닐어 산책을 많이 하고 자연을 한껏 사랑해라. 그게 바로 예술을 오롯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길이야. 화가는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지. 그리고 우리에게 자연을 바라보는 법을 알려줘. 게다가 착하기만 하고 나쁜 일이라고는 전혀 못하는 화가들이 있지. 일반인들 중에도 선행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이들이 있듯이 말이야. 이곳이 마음에 든다. 숙소도 훌륭하고 런던이라는 도시는 물론 영국의 생활 양식과 영국인의 생활상을 관찰하는 것도 대단히 즐거워. 거기다가 내게는 자연과 예술과 시도 있지. 이런 삶이 부족하다면 도대체 뭐가 더 있어야 충분하니? 그렇다고 네덜란드를 잊고 지내는 건 아니야. 무엇보다 헤이그와 브라반트는 내 머릿속에 늘 떠올라. 사랑하는 태우에게 여행하는 동안 처음 보는 새로운 세상만큼이나 내 생각도 많이 했어. 나중에는 너도 여기에 자주 올 수 있겠지 혼자 생각해 보았다. 파리에서는 작업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어서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 은신처가 꼭 필요했어. 그럴 수 없다면 아마도 완전히 멍해졌겠지.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일대에 온통 눈이 60cm나 쌓여 있고 아직도 계속 눈이 내리고 있다는 거야. 아르리 브레다나 몽스보다 큰 고장은 아닌 듯해. 타라스콩에 도착하기 전에 근사한 장관을 감상했다. 커다란 노란 바위들이 서로 뒤얽힌 모습이 상당히 웅장했어. 그 바위 틈 사이로 자리 잡은 골짜기에는 황록색과 정록색 잎사귀가 달린 키 작은 둥근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꼭 레몬나무처럼 생겼더라. 그런데 여기 아르른 평지 같다. 붉은 흙이 인상적인 포도밭이 펼쳐지고 그 뒷배경으로 섬세한 자홍색 산들이 자리를 잡았어. 그리고 흰눈으로 뒤덮인 산봉우리와 눈처럼 밝게 빛나는 하늘이 서로 맞닿은 설경이 마치 일본화 속 겨울 풍경 같다. 이게 내 주소야. 카렐 식당, 카발리리가 30번지, 아를. 아직까지 동네 한 바퀴 돌아봤을 뿐이야. 어젯밤에 완전히 녹초가 됐었거든. 조만간 또 편지할게. 그래도 어제 이 거리에 있는 골동품점에 들렀는데 주인이 몽티셀리의 그림을 알더라. 너와 네 동료들에게 마음의 악수 청한다. 사랑하는 태우에게 정겨운 편지도 함께 보내준 50프랑 지폐도 고맙게 잘 받았다. 여기 생활비가 기대했던 것만큼 저렴하지는 않아. 그래도 벌써 습작을 3점이나 완성했는데 아마 파리에 있었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꿈도 못 꿀 일이지.
네덜란드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만족스럽구나. 내가 먼저 남부로 내려온 걸 리드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해도 크게 놀랍진 않다. 그래도 그 친구와의 친분이 우리에게 전혀 이롭지 않은 건 아니지. 일단은 그에게 아주 근사한 그림을 선물 받았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가 사려던 그림이잖아. 리드가 몽티셀리의 그림값을 높인 덕에 우리가 소장한 5점도 같이 가격이 오른 셈이며, 어쨌든 첫 몇 달 동안은 우리한테 잘해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몽티셀리보다 더 큰 사업에 끼워주려는데 그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인상주의 화가들에 관해서 우리가 확실한 주도권을 주면서 리드가 우리 선의를 오해하거나 의심할 일 없도록 하려면 마르세유의 몽티셀리 그림은 그 친구 마음대로 하도록 관여하지 않는 게 좋겠어. 작고한 화가들의 경우에 우리는 작품 가격에만 간접적으로 관심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이야. 인상주의 화가들을 영국에 소개하는 일은 네가 적임자라고 본다. 직접 하지 않더라도 네가 중개해야 오라. 그러니 만약 리드가 이 일을 선수치면 우리를 배신한 거라 간주해도 무방해. 더구나 우리는 마르세유의 몽티셀리 그림 거래까지 내버려 두었는데 말이야. 그나저나 우리의 친구 코닝을 네 집에 머물게 해주면 그에게 큰 도움이 될 게다. 리베 박사를 만나고 오면 우리가 해준 조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깨닫겠지. 네가 그 친구를 받아주면 그 친구는 큰 짐을 더는 셈이야. 그 대신 그 친구 아버지께는 간접적으로라도 네가 책임질 일은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드려야 해. 베르나르를 만나거든 아직은 퐁타방보다 생활비가 더 들지만 중산층이 사는 가구 딸린 집에 새들면 더 절약할 수 있다고 전해라. 지금 내가 그 방법을 찾는 중이니 상황 파악이 되면 평균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지 곧 편지한다고. 가끔 피가 온몸을 순환하는 게 느껴지는 듯하다. 최근에 파리에서 지낼 때는 통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야. 정말 죽을 맛이었지. 물감과 캔버스는 식료품 잡화점이나 서점에서 사야 하는데 없는 게 많더라. 마르세유는 사정이 어떤지 확인차 한번 가봐야겠다. 근사한 파란색 등등을 만들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거든. 마르세유에 가면 직접 원재료를 구할 수 있으니 가능하겠지. 나도 지엠이 쓰는 파란 색조를 만들어 보고 싶어. 다른 색들처럼 쉽게 변색되지 않는 색. 아무튼 두고 보자고. 별 걱정하지 말고 동료들에게 내가 악수 청한다고 전해라. 추신. 습작으로 아르레 노부인, 눈 덮인 살경, 정육점이 보이는 거리 풍경을 그렸어. 아르레 여인들은 하나같이 다 미인이야.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반면에 이곳의 미술관은 끔찍하고 하나같이 장난 같아서 차라리 타라스 콩에나 어울릴 수준이야. 고대 유물 박물관도 있는데 거기는 제대로야. 내 친구 베르나르에게. 이렇게 급하게 써서 미안하네. 내 글씨를 제대로 못 알아볼까봐 걱정이 되지만 자네 편지를 받자마자 답장하고 싶어서 말이야. 그거 아나? 고갱과 자네와 내가 한자리에 같이 모여있지 않은 이 상황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이야. 하지만 고갱이 떠날 때는 내가 별로 떠날 생각이 없었어. 자네가 떠날 때는 금전 문제가 걸려 있었는데 내가 여기 생활비가 비싸다는 비보를 전해서 자네가 안 오게 됐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셋이 함께 알을 놓는 게 전혀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었는데 말이야. 셋이 지금 내가 사는 집에서 같이 살면 되니까. 이제 내 형편이 조금 나아지니까 이곳의 장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와. 여기 온 뒤로
북쪽에서 지낼 때보다 건강이 훨씬 더 좋아졌어. 뙤약볕이 쏟아지는 한낮에 그늘 하나 없는 밀밭에 앉아서 그림을 그린다니까. 매미처럼 즐길 정도야. 세상에, 35이 아니라 25에 이곳을 알았더라면. 그땐 회색 계열과 무채색 색조에 열광했었지. 밀레를 동경했고, 그러다가 네덜란드에서 마우베나 이스라엘스 같은 화가들과 교류하게 되었고. 씨 뿌리는 사람 크로키라네. 넓은 밭이 온통 쟁기질한 흙덩어리들인데 거의 자주색으로 보여. 잘 익은 밀밭은 황갈색과 노란색 색조에 양홍색이 아주 살짝 들어간 느낌이고, 크롬 옐로 1호 색상의 하늘은 거기에 흰색을 더한 태양만큼이나 밝고, 나머지 하늘도 크롬 옐로 1호와 2호를 섞은 색이야. 한마디로 샛노랗다는 거지. 씨 뿌리는 남자의 작업 셔츠는 파란색이고 바지는 흰색이야. 캔버스 크기는 25호. 바닥 흙에도 노란색이 많은데 자주색을 섞은 무채색 색조야. 솔직히 색상을 예쁘게 뽑는 것에는 관심이 없네. 차라리 낡은 시골 달력처럼 그리는 게 더 좋아. 늙은 농부의 집에 걸려있을 법한 우박, 눈, 비, 화창한 날 등을 완전히 원시적으로 그린 그림 말이야. 앙크탱의 추수가 딱 그런 분위기지. 자네에게 털어놓았듯이 난 시골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시골이 싫지 않아. 씨 뿌리는 사람이나 집단 더미를 보면 그 시절 영원을 동경했던 마음이 되살아나면서 또다시 매료되어 버린다네. 그런데 줄곧 그려보고 싶었던 별이 빛나는 밤 풍경은 언제나 그릴 수 있으려나. 아쉬워. J.K. 위스망스의 결혼 생활에서 대단한 친구 시프리앙이 이렇게 말했지.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침대에 누워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그러나 실제로는 결코 그리지 않을 그림이라고. 하지만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위대하고 완벽한 자연 앞에서 내가 한없이 못나고 무능하다고 느껴져도 기어이 그리게 될 거야. 풍경화를 하나 더 소개하지. 석양 같은가 월출 같은가? 그게 한여름 저녁의 해라네. 마을은 자주색, 별은 노란색, 하늘은 청록색. 밀밭은 온갖 색조가 다 있어. 해묵은 금색, 구리색, 황록색, 황적색, 샛노란색, 황갈색, 정록색까지. 캔버스는 30호 크기야. 미스트랄이 한창 기승을 부릴 때 그리느라 쇠막대기로 이젤을 바닥에 고정했지. 자네도 이 방법을 써보게. 자, 자네에게 흰색과 검은색에 대해서 할 말이 있네. 씨 뿌리는 사람을 예로 들지. 그림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위쪽은 노란색, 아래쪽은 자주색. 여기에 흰 바지가 위아래 노란색과 자주색의 극명한 대비로 피로한 눈을 쉬게 하면서 시선을 분산시켜주고 있지 않은가. 바로 이걸 말해주고 싶었어. 고갱은 여전히 퐁타방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다고 투덜거리고 있어. 자네처럼 말이야. 자네가 방문하면 좋아할 텐데. 그런데 그 양반이 계속 거기 머물지는 모르겠어. 아무래도 파리로 갈 작전 같더라고. 자네가 퐁타방으로 올 줄 알았다고 하더군. 정말이지. 지금 여기에 우리 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다면 자네는 너무 멀다고 하겠지. 맞아. 하지만 여기선 겨울에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내가 이 고장을 좋아하는 이유야.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생각까지 방해하고 뭐든 할 수 없게 하는 추위에 얼어붙어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 사랑하는 테오에게.
조만간 캔버스하고 물감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아직 캔버스 천 20m를 40프랑에 파는 화방 주소를 못 알아냈어. 아무래도 지금은 대생 작업에 주력하고 고갱이 올 때를 대비해서 물감과 캔버스를 비축해둬야겠지. 물감도 펜과 종이처럼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좋겠다. 유화 습작은 종종 망치는데 그러면 물감 낭비잖아. 종이는 편지라면 모를까 대생에서 실수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 모파상의 소설에 토끼 사냥꾼이 나오지. 10년 넘게 토끼며 이런저런 사냥감을 쫓아다닌 남자인데 너무 지쳐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더니 그땐 남자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서 망연자실하며 심각한 고민에 빠진다는 이야기.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 사냥꾼 신세가 된 건 아니지만 내 체력이 이 사냥꾼을 닮아간다고 느낀다. 위대한 스승 지엠이 말하길 남자는 남자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순간 야망을 갖게 된대. 글쎄 난 남자 구실을 하냐 못하냐는 상관없지만 이로 인해 야심을 가지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 러셀에게 보내는 편지는 봉투에 넣었다. 내 생각을 가감없이 적었어. 만약 러셀이 고갱이 그림을 사지 않는다면 그럴 수 없어서일 거야. 그럴 형편이면 분명히 그림을 구입하겠지. 그 친구에게 고갱이 그림을 사라고 감히 강권했다면 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갱이 아파서라고 설명했어. 그가 병상에 몸져 누운 데다가 병원비도 내야 하는데 우리도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라서 서둘러 구매자를 알아봤던 거라고. 고갱 생각이 많이 들어. 어떤 그림을 그릴지나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해서도. 지금은 1프랑을 받고 주 2회 청소와 빨래를 해주는 가정부를 구했어. 만약 고갱과 함께 지내면 침구 정리도 해줄 수 있겠지. 아니면 내가 묵던 숙소의 직원과 잘 얘기해 볼 수도 있어. 아무튼 중요한 건 둘이 함께 지내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야. 요즘 건강은 어떠냐? 그리비 박사는 종종 찾아가니? 누벨 아텐에서 나눴다는 대화 내용 상당히 흥미롭더라. 너도 포르티에 씨가 가지고 있는 대부탱의 작은 초상화 잘 알 거야. 시인, 음악가, 화가 등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건 참 신기한 현상이야. 모파상에 대한 최근의 네 지적이 그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영원한 숙제를 다시 건드린 셈이거든.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인 건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도 그 절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건지. 화가들만 놓고 보자면 그들은 죽어서 땅에 묻히더라도 작품을 통해서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가서도 회자된다. 그게 다일까? 아니면 뭐가 더 있나? 화가의 삶에서는 죽음이 가장 힘든 일이 아닐 수도 있어. 감히 말하는데 나는 솔직히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언제나 별을 보고 있으면 참 단순한 꿈을 꾸는 기분이 들어. 도시와 마을이 표시된 지도 위 검은 점들을 보며 꿈을 꾸듯이. 왜 프랑스 지도에 찍힌 검은 점들에 가듯이 창공에 반짝이는 저 점들에 쉽게 가닿을 수는 없는 걸까? 타라스콩이나 루앙에 가려고 기차를 타듯 우리는 별에 가기 위해 죽음을 택하는 걸지도 몰라. 그렇게 놓고 보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별에 갈 수 없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야. 죽은 뒤에는 기차를 못 타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말이다. 증기선이나 승합 마차, 기차 등이 지상의 교통수단이듯 콜레라나 신장결석, 폐병, 암 등이 천상의 교통수단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 같아. 나이 들어 조용히 죽는 건
걸어서 천상으로 가는 방법이야.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편지에 리넌을 다시 찾은 뒤 한때는 내 것이었다는데 감사할 따름이고 이제는 전부 남들에게 남겨두고 와서 마음이 편하시다는 구절을 읽으며 뭉클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유리창을 들여다보듯 그렇게 희미할 따름이지요. 삶, 헤어짐과 죽음, 끊임없는 걱정들의 이유를 우리는 어렴풋이 이해할 뿐입니다. 제게는 삶이 내내 외로운 길 같습니다. 제가 그토록 애정을 갖고 대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유리창 너머로 어렴풋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또 그래서인지 요즘은 제 그림 작업이 전보다 더 균형이 잡히는 듯합니다. 그림도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입니다. 작년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책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일은 아이를 낳는 것과 같다고요. 늘 출산이 가장 자연스럽고 최선인 행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그래서 비록 세 행위 중에서 가장 이해받지 못하는 일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제게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기 때문입니다. 태훈의 식구들이 일요일에 다녀갔습니다. 다 같이 가시 박사의 집에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저와 이름이 똑같은 꼬마 친구는 생전 처음으로 동물의 세계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집에는 고양이가 8마리, 개가 3마리에 닭이며 토끼, 거위, 비둘기 등이 아주 많거든요. 이 꼬마 친구가 그닥 알아본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태호도 요도 마찬가지고요. 태훈의 식구들과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으니 마음이 안도가 됩니다. 어머니도 곧 태훈의 식구들을 다시 만나시겠네요. 편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와 빌레미나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마음으로 포옹을 나눕니다.